조선인민군의 명성이 70여 년 역사에서 가장 엄격한 검증을 받았으며 전쟁에 만반으로 준비된 우리 군대의 실상이 뚜렷이 확인된 것이라고. 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이렇게 전폭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할 때는 분명한 세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 지금 대가를 좀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 7월 22일이었었죠. 국가안보 싱크탱크인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미사일, 자주포, 북한군 병사 급여, 그리고 전사자 위로금 등등을 다 포함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받은 금액이 얼마로 추산되냐? 무려 우리 돈으로 한화 25조 원이요. 25조 원. 자, 지금 이게 감이 안 잡히시죠? 25조 원은요. 포트라에서 발표한 북한의 2023년 전체 대외 무역량보다 6.5배가 많고 2023 총 수출액보다는 54.6배가 더 많거든요.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시죠? 미국과 유럽연합까지 큰 관심을 가졌던 세계의 대합병이라고 했던 B항공사의 우리 국적이요. A항공사 인수, 총 인수 금액이 1.5조였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아시아나 항공을 16번 사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거네요. KTX 경부고속철 있죠. 서울부터 부산까지 전체 공사비가 다 포함해가지고 20조였거든요. 5조가 남아요. 와, 이거 그러면 북한 경제로 보자면 산소호흡기 대준 거나 마찬가지네.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죽었던 사람을 거의 지금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소생시킨 거죠. 조선인민군의 명성이 70여 년 역사에서 가장 엄격한 검증을 받았으며 전쟁에 만반으로 준비된 우리 군대의 실상이 뚜렷이 확인된 것이라고. 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만족할 김정은 정권이 아니죠. 지금 뭐 이 군사력은 물론이지만 경제 분야까지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유지하고 더 가까이 가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를 위해서요. 김정은이 최근 공들여 만든 스스로 칭하기가 이제 황홀한 명소다. 이 원산으로 러시아 외무장관을 초대를 해서 회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담 장소가 아주 독특합니다. 과연 이 정상급 외교를 이런 장소에서 했던 적이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뭐 원산이 이쁘죠. 날씨도 좋고 쇼핑도 가능하고. 네, 정말 좋은 관광지죠. 요트. 그렇게 국제 뉴스를 많이 봤어도 요트 위에서 만나는 장면은 원산지구의 첫 손님으로 맞이한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Первым был посол. 호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나라 양국 지도부의 그 우중을 소통하고 의견을 자주 교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Президент передает вам самые горячие приветы, подтверждает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всем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 которые были достигнуты, и очень рассчитывает на продолжение прямых контактов с вами в самые ближайшие дни. 오. 아, 배경은 진짜. 굳이 원산까지 내려가서. 아니 평양이 아니고 이 원산에서 이 외국 손님을 맞이하는 것도 새로운데 새롭죠. 요트에서까지 이렇게 손님을
초대하는 건 좀 처음 봤거든요. 대부분 요트 위에서 이렇게 뭐 만나고 이런 것들은 헐리우드 영화 보면 마피아들이 주로 많다. 나쁜 짓할 때. 마피아들이 수연 들어가서 다 쓰고. 마피아들이 무기 거래할 때 요트에서 만나요. 근데 지금 러시아랑 북한이랑 무기 거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다르지 않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 요트에서 외국 정상 만는 거는 처음일 수 있는데 사실 이례적인 장면이긴 해도 처음은 아니에요. 한참 전에. 그러니까 30년 전에 1994년 지미 카터 당시 전 대통령이었죠. 방북했을 당시 김일성과 함께 대동강 요트에서 두 사람이 만난 장면이 있죠. 저때 요트에서 만났다는 점, 지미 카터가 북핵 위기를 해결했다는 점, 이 3대 특이점이 있었죠. 그 뒤로 3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손자, 김일성의 손자가 후아 페리 대요트가 흰색 물살을 가르면서 전날 30년 전의 전날의 장면을 마치 재현하는 듯한 모습을 가져간 거죠. 저거에는 경호에도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이 러시아의 외무장관을 만나서 뭔 얘기를 나눴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돼. 우리 중간고사 볼 때 이거 몰라도 돼. 시험에 안 나와요. 북한이 원하는 건 뭐냐면 마치 이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요트 회담을 통해서 PPL처럼 북한이 선전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 보인다는 거죠. 뭐냐면 이 통유리예요. 저 페리 요트가 통유리 뒤로 쫙 펼쳐져 있는 북한 김정은이 상당히 공을 들인 원산 갈마 지구 리조트. 네. 이 모습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싶은 거죠. 그치. 원산에서 회담 장소를 잡은 이유도 러시아가 보내줘야 여기가 잘 되지 러시아가 안 보내주면 쫄딱 망한다 라는 것을 북한이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그렇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은 돈이 25조라고 했잖아요. 그게 북한 2년치 예산이 넘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 맞죠? 근데 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렇게 그리 큰 돈이 아니다. 더 내놔. 더 내놔. 당연히 원산을 홍보하기 위한 곳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아마도 북한 당국이 러시아 외무성에 아마 협조를 요청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본 거는 김정은의 원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고향이 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고영이를 가리켜서 원산댁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고영이가 김정일의 셋째 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초가 아니기 때문에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원산에서 살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고향이 원산이기 때문에 원산에 대한 애정이 아마 남다를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년을 품을 들여가지고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역을 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또 해야죠. 그렇죠. 심지어 북한 군에는 그런 썰이 있어요. 김정은이 혼자 밤중에도 원산에 왔다 갔다 한다. 그렇지, 그렇지. 김정은이 원산이 고향이다. 네. 이런 말 하면서 이제 여기 그 관광지구가 앞에 심리 백사장 네. 그리고 그 뒤에 북한군 비행기 연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원래 거기 중국산 비행기가 있었는데 그걸 다 옮기고 러시아산 비행기를 다 거기다 갖다 놨거든요. 그리고 비행장 싹 다 개방하고. 네, 그래서 김정은이 그걸 자주 보러 온다 이런 말이 있죠. 아니 그러면 이 김정은이 열심히 그 원산을 홍보하는 만큼 러시아가 이게 도와준다고 한 건가요? 아까 그 방문하고 나서 그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발표를 하는데 마치 홍보 문구 같이 이렇게 문구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환상적인 휴양지,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끝났으면 우리가 좀 뭐 눈시리라도 봐줄 만한데 뭐라고 덧붙였냐면 북한이 지금 서방의 제재를 받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딛고 만들어낸 승리다. 러시아로서는 뭐 받은 게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줄 만하고 뭐 이런 식으로 미화를 시켜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현실화됐고 실제 이제 전투 병력이 배치가 돼서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현재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파병을 했다. 자, 이게 뭐 처음에 합성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전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승리일 그날까지 언제나 러시아 동지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언하는 바입니다. 또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에 가고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첫 번째 전투를 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Today, I can confirm that over 10,000 DPRK soldiers moved to the far western Kursk Oblast. 저희가 방어 지성들만 그 시간을 할 것이며 실제로 전체 창을 이해할 것을 저희가 크루스크에 도서에서 무작정 공격전에 참가가 들어 강행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물기도 주지 않습니다. 제 인간이 40명이었는데 제 친구들인 흑철력, 경혈을 비롯해 모두 전사했습니다. 저는 전에도 시스템에 대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뭐 아주 멀고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이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북한 무기가 가는 거는 알겠는데 뭐 설마 군대까지 가겠냐. 뭐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고요. 근데 이게 지금 얘기 첩보에 하면은 최대 88,000명까지도 파병을 생각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정도로 대규모가 갈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가면은 뭐 한 몇 개 여단 정도 가고 말겠지 했는데 확실히 러시아가 원하는 규모가 남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이게 발을 안 담그면 몰라도 발을 담그는 순간 예. 멈출 수는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팔면 그렇죠. 지금 뭐냐면 사실은 게다가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기 전쟁에 관련된 어느 나라보다도 되게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요. 전쟁 초기에 그래서 보면은 포탄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2023년 한 해에 한 300만 발 정도를 보낸 것 같다. 300만 발이요? 300만 발. 300만 발 보낸 것 같다. 이제 이런 추정들이 있고요. 러시아 1년 탄약 생산량이 250만 발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왜냐면 근데 이게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 것이 전쟁이 하루에 적게 쓸 때는 한 10,000발에서 20,000발, 많이 쓸 때 6만 발도 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탄 양이 필요한 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네요. 그거를 북한이 채워져 왔었고, 북한이 이제 단순히 무기 공여를 넘어서 참전까지 간다. 하여튼 이만큼 러시아에 올인하고 있다, 북한이. 뭐 이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파병이 아니라 거의 뭐 대리 전쟁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게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북한군 지금 파악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실제로 이제 러시아에 들어가서 어느 지역에 가 있다 이런 정도는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북한군이 가 있는 곳이 어디냐? 전장터의 최전선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맞닿아 있는 러시아의 서부 쪽 쿠르스크라는 지역에 북한군이 배치된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도 미국의 정보당국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유명하지도 않고 큰 도시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를 꼭 가야만 했나요? 맞습니다. 이 쿠르스크 지역이라는 곳은 원래 러시아 땅이에요. 지난 8월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른바 러시아의 뒤통수를 친 거죠. 러시아 본토로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들어가면서 러시아 본토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쿠르스크예요. 자, 2022년 2월에 돈바스 지역에서 독립을 원하는 러시아계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돈바스 지역을 치고 들어가서 장악을 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러시아가 굳건히 저 지역을 실제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로 진격을 하면서 쿠르스크를 점령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제 종전 협상 때 돈바스 지역을 되찾기 위한 명분으로 쿠르스크 지역을 일정 정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북한군 쿠르스크 투입 이후에 실제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한다면 사실은 우크라이나한테는 영토 교환의 카드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몇몇 지역은 이제 하도 들어서 그런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유럽에서 모스크바로 침공에 들어갈 때 가장 좋은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쿠르스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전투가 많이 있었고요. 푸틴은 여태까지 나는 러시아의 이익을 지키는 러시아의 수호자다. 이런 이미지로 이제 계속 이 자기의 권력을 늘려왔어요. 러시아 영토를 늘리고 러시아의 이익을 확보해온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게다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어쨌거나 뭐 키우는 못 무너뜨렸지만 그래도 돈네츠크, 루간스크, 그다음에 자포리자, 헤르손 해가지고 쫙 장악하고 심지어 크림반도랑 연결을 해가지고 딱 이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야, 이제는 좀 전쟁 끝내도 되겠네 하면서 우크라이나 쪽에 휴전 얘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뭐 트럼프가 다시 뭐 당선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지원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미국이라든가 나토가 절대 허용하지 않던 짓을 한 거죠. 뭐냐면 쿠르스크로 진격해 들어간 겁니다. 왜 여태까지 러시아 본토로 들어간 러시아 본토로 들어간 거죠. 여태까지 왜 안 들어갔냐? 계속 러시아가 협박을 했어요. 핵 협박. 너희 뭐 모스크바로 공격을 하거나 우리 영토로 들어오거나 하면은 핵 공격 가할 거다. 약간 이제 그런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굉장히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은 굉장히 절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예 야 핵을 맞건 뭐하건 일단 우리가 들어가자 하면서 들어갔는데 자 8월 초에 들어간 이게 러시아가 정말 허를 찔린 거예요. 병력이나 이거를 대부분 이 돈바스 지역 쪽으로 다 돌려놓고 싸우고 있고 여긴 어떻게 보면 국경경비대 수준의 병력으로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가서 그것도 한 2개 여단 정도가 들어가서 기동전을 펼치니까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쫙쫙쫙쫙 밀려서 2주 만에 상당히 이제 많은 지역을 점령에 들어가긴 했는데 또 러시아가 급하게 또 이렇게 또 병력을 돌리고 뭐하고 해가지고 틀어막긴 틀어막았어요. 네네. 자, 만약에 이거를 못 되찾아온다, 그럼 푸틴은 일단 종전을 할 수가 없어요. 종전을 위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쿠르스크를 찾아오는 거예요. 푸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필요로 한 거고, 게다가 지금 러시아 군이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병력 사정이. 보면은 러시아군 우리가 전쟁 이전에 현역병 전체 수가 90만 명이었어요.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네, 90만 명. 넓은데? 아니, 어마어마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냉전 끝나고 뭐하고 하면서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자, 전쟁해가지고 막 희생자 많이 생기고 병력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130만을 추가해서 120만으로 늘렸어요. 근데 그걸로 이제 전쟁을 계속하면서도 병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올해 말까지 30만 더 늘려서 150만 명을 만든다고 해요. 자, 근데 그럼 지금 한 120만 정도의 현역 병력 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투입된 인원이 얼마냐? 70만 명. 예, 70만 명 정도 여기 다 그냥 다 투입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병력이 없으니까 이 상황에서 이 쿠르스크를 차단하고 싶어도 그렇죠. 병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끄집어 나올 병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 쿠르스크에다가 뭐 한 2개 여단, 그러니까 뭐 한 6천 명, 뭐 6천에서 7천 명 정도 이 정도만 더해줘도 엄청난 성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기존에 여단 2-3개가 작전을 하고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그만큼 병력만 더 들어오기만 해도 전세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건 이제 그 지역에서 서로 팽팽하게 대립 중인데 여기다가 몇만만 더 얹어주면 사실은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러시아가 확실하게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게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이제 감청들을 들어보면 보급품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이 들어갔으니까 통역이 부족하다. 통역을 보내달라.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러시아 군인들이 이제 심지어 한글까지 이제 배워야 되니까 그런 푸념들을 하는 저 녹음이 공개됐거든요. 자자 남을게 수신 하나둘 남을게 수신 박덕수리 나 됐다서 수신 돼지 나 박덕수리 감독 수리 감독 이거 있는 게 아니라 나라가 갔다 기다리라. 이 한국말을 러시아 음으로 따서 우리 옛날에 왜 팝송 외울 때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Мисс Кариса, ведь как у вас продвигается учеба? Это пиздец, блядь. Уже переводим эту хуйню. Ну, короче, один переводчик на 30 человек будет. Единственное, мне только непонятно, 3 старших на 30 человек. Где их взять? Их надо будет пытаться.
제 말이 됩니까 지금? 바로 외운다고 외우지 안 외워져요. 저기 되나요? Батальону К рассказывал, я говорю, а кто получает, говорю, на них оружие, боеприпасы? Мы, говорю, сухпайки, говорю. 지금 그 어쨌든 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잖아요. 그럼요. 소통이 안 되는데 뭘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북한 군인들도 나가면서 러시아 그 러를 100개 단어씩 지금 외우게 했다는 거예요. 가르쳐가지고. 근데 저희 북한에 있을 때도 러 학교 때 가르쳐주기는 하는데 그 러가 배워보면 웃으면서 들어갔다 울면서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되게 힘들다고 그래요. 막 우리 이렇게 발음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발음도 제대로 못할 거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무슨 뭘 하는 건지. 우리 옛날에 또 그렇지만 지금 계속 제2외국어 말고 영어는 계속 배웠잖아. 네. 북한은 러시아어 배우잖아요. 미사일 뭐 이런 거 뭐. 배우죠 뭐. 네, 조금 배우긴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아마 한국말 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반대로 북한에서는 러시아 말을 배워주거든요. 그리고 평양 외국어 대학인 경우에도 한 해에 한 10명 정도, 많아서 15명 정도가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인원이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통역 인원만 대체로 한 36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30년 동안 다 굴고 모아도 통역을 보장 못합니다. 360명은. 세상에.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통역이. 그리고 또 제가 보건대로는 한 45살 혹은 50살 지난 그런 그렇죠. 그런 통역원들은 또 같이 전장에 따라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거 육체적으로 딸릴 겁니다. 또 그러니까 이 제한이 있게 되면 어느 정도밖에 극한된 그런 인원만 갈 건데 비교만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30년 동안 러시아어 공부한 사람이 360명이 안 된다는 게 더 충격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1년에 몇백 명씩 배출이 되니까 사실. 그거 아니 이게 사실 통역할 사람도 없고 100단어 가지고 이거를 생사가 오가는 데서 이게 전쟁 작전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북한군까지 부른 거 보면은 이게 혹시 러시아가 진짜로 밀리고 있는 게 상황인 건가요? 아니에요. 러시아가 현재는 군사적인 우위를 전반적으로 다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해서 지속해 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양욱 교수님 말했던 것처럼 러시아의 병사가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전선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까지 치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진격을 또 멈추려면 러시아의 병력이 투입돼야 되니까. 근데 그 이제 북한 측 주장은 이거예요. 뭐 그렇다 치자. 우리가 그 지금 쿠르스크에 지금 파병을 한다고 치자. 근데 이건 불법이 아니다예요. 왜냐하면 그 푸틴이랑 김정은이 체결한 그 조약에 따르면은 양쪽 국가가 한 국가라도 그 군사적 공격을 당하고 영토의 침범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원을 해준다거든요. 논란 요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쿠르스크는 러시아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땅이 공격당했잖아요. 북한은 지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북한 측 주장이에요, 일단은. 이게 또 살벌하게 또 외교 무대에서 이제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황준국 유엔 대표가 일단 포문을 열었어요. 총알바지로 쓰지 말라, 북한 젊은이들을. 북한 측에 이제 그 김성 대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미국과 서방도 우크라이나 지원해 주고 있지 않냐. 우리도 러시아를 밸런스를 맞추는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미국 차석 대표가 발끈해가지고 바로 발언권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지금 북한 병사들이 가면 go back in a body bag 이라는 표현을 써요. go back in a body bag 이라는 표현을 써요. 시신 가방에 돌아갈 것이다. 야, 너무 무서운 표현이네요. As legitimate military targets, they will end up as mere cannon fodder, while the wages they are supposed to receive from Russia will end up squarely in Kim Jong-un's pocket. It is tragic that they could have enjoyed a far better life only if they were born south of the DMZ. It will have to naturally take issue with Ukraine's aggressive act of invading the Russian People's Sacred Territory of the Kursk. The TPRK and the Russian Federation are entitled to develop overall bilateral relations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s, economy, military, and cultures. Enter Ukraine in support of Russia. They will surely return in body bags. They will surely return in body bags. So I would advise Chairman Kim to think twice
about engaging in such reckless and dangerous behavior. 언제는 말 들었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혼자 아니, 들었어. 이게 굉장히 모욕이에요. 그렇죠. 미군 병사들은 전장에서 죽으면 커핀이라고 해서 관에 실어서 모십니다. 보통 바디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닐백이거든요. 대량 총기 난사 사건의 시신을 알아볼 수 없는 이런 피해자들을 바디백에 넣고 또 전장에서는 포로들이 대규모로 죽었을 경우에 거기에 비닐 바디백에 넣어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젊은이들 짐짝 취급당하기 싫으면 오지 말라는 걸 유엔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 예. 자, 어쨌든 뭐 뉴스에서 뭐 파병한다 어쩐다 뭐 이랬을 때 분명 막 특수부대가 간다. 뭐 강력한 전투력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어요. 예, 폭풍 군단이 갔어요. 청와대를 습격했던 김신조의 그 부대의 후신이 폭풍 군단인데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전 세계 몇 위일 것 같아요? 와, 놀랍게도 꽤 높아요. 4위. 4위요? 네, 재래식 군사 수가 북한 주장에 따르면 130만 명인데 4위예요. 근데 이건 굉장한 거품이고 허세가 좀 있어요. 러시아가 90만이라며요. 그러니까 이 130만 북한 군사들이 직업은 군인이지. 근데 뭐 농사 짓고 그냥 전선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 약초병이 네네네네. 등록은 군인으로 돼 있는데 거품이 좀 있는데 그런데 폭풍 군단은 무시하면 안 돼요. 북한의 특수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입니다. 공식적인 우리 군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이 특수 작전군이 한 20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폭풍 군단이 한 4만에서 8만 명 정도로 압축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 정예의 특수 작전을 수행하는 군대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폭풍 군단 같은 경우가 왜 폭풍이냐면 폭풍 군단이 쓸고 간 자리는 폭풍이 쓸고 간 것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폭풍 군단이라고 하는데 특수부대라 그래서 폭풍 군단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한 개 군단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 개의 경보여단이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더 편해요. 그래서 아까 4만 명에서 8만 명이 이게 숫자가 이게 좀 갭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줄 수도 있어요. 현재에 따라 또 달라. 네, 그래서 폭풍 군단이나 벼락, 우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군단이 있는데 후방 부대 맞아요. 그러니까 후방 쪽에다 넣어놓고 앞에 총알바지들이 다 총알 막아낼 때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침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많이 받는 훈련 중에 하나가 천리행군, 하룻밤에 천리행군, 귀신 작전 펼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김신조도 달아날 때 속도가 엄청 빨랐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국군들도 이 행군 훈련을 엄청나게 강도 높게 올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산악 작전을 많이 해요. 불이 이렇게 막 활활 타면 그 불을 뛰어넘는. 근데 이제 불을 뛰어넘어서 뭐 포복 정진을 하고 또 뭐 쇠설창을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밧줄 있으면 밧줄도 타고 올라가고 이 손이 그냥 덜덩어리예요. 그냥 맨날 이거 막 이렇게 통나무에다가 이거 치고 막 이거 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군인 아저씨들은 맨날 이거 시꺼매가지고 이 우통 다 까고 그 훈련을 해요. 맨날 이거 치거든요. 이렇게 막. 김일성이 생전에 가장 아꼈던 부대가 폭풍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풍군단의 전신이 특수 8군단인데 그래서 김일성이도 한 개 사단을 줘도 이 1, 2, 4군 부대 대원 한 명하고는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최종의 부대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폭풍군단은 이제 특수 8군단이 확대 개편되는 그 과정에 김종일이가 지어준 그 이름이거든요. 폭풍군단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보건대로는 아마 3대를 거쳐 이제 김 부자가 굉장히 신이 많은 부대가 이 폭풍군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전에서 과연 저런 훈련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좀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저런 훈련을 한다라는 건 앞서 또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시 상황에서 후방 교란을 한다. 또 후방에서 직접 이제 뭐 민간인 군인들을 근접거리에서 만난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총알 한 방이면 끝이지 무슨 저 차력 같은 걸 하고 있어 하지만 분명히 어마어마한 훈련량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습게 보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 너무 우리가 무서워도 안 되고. 근데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딱 보니까 10대 말 아이들 같다. 훈련 제대로 안 된 아이들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아요. 국정원에서도 북한군 1,900명 뭐 파견될 전체 병력 중에 상당 부분 10대 병사들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의 군 초모는 17살 때부터 이제 징집을 시작하기 때문에 네. 사실 10대 병사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한 20살쯤 되면 한 3년, 4년 정도의 전투 능력을 가진 이런 베테랑 병사들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 병사들이 체격이 다 이제 왜소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징집이
148cm 이상이면 다 현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148cm. 140. 그래서 북한도 물론 특수부대 정도 되면 뭐 한 160키 정도 되고 또 60kg 정도 되는 김정은 앞에서 진짜 시범 보이는 부대들 보면 뭐 우람한 체격인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아담한 체구인 그 특수작전 그쵸. 부대원들도 상당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폭풍군단 네. 확실할까? 아니 너무 애들 같아서. 제가 봤을 때 그 영상에 보이는 폭풍군단이라고 아까 이렇게 서서 이렇게 버거품 받는 거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특수부대가 아니에요. 저 영상 속의 군인들은. 왜냐면 일단 줄 서 있는 자세도 이건 무슨 완전 뭐 너농조기대도 그런 너농조기대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북한도 군대인데 그것도 특수부대라면서요. 그들도 무조건 단학가예요. 그거 관병일치 얼마나 떠드는데요, 북한이. 근데 병사 보고 야 나오라 들어가라 그러면서 유치원 애들이에요. 줄 서라 말라. 알아서 줄 서야 되는 거고 원래 맞다면. 단학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군인 같지도 않았고 군열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야 저거 특수부대가 맞아? 이거 어떻게 경보여단들이 저 모양이야.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00% 폭풍군단 맞고요. 왜냐면 3,000명, 제 여당 같은 경우 3,000명이면 거기서 전투원들은 500명밖에 안 냅니다. 또 그 안에서도 최강을 뽑으면 뭐 진짜 살인 병기 이런 사람들 뽑으면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영상 속에 있는 거는 페이커 같은 애들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실제는 다른 장 영상에는 야투경 착용하고 행군하는 거 보면 이거 열 맞춰서 행군하거든요. 걸음 보폭 맞추고 그게 있고 또 어린애들은 딱 봐도 제가 봤을 때도 한 3년에서 4년 정도 복무한 정도 이제 신병 끝나고 얼마 안 돼 한 21살, 22살 보직이 다른 걸 거예요. 이런 애들은 많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총알바디가 될 수 있는 앞에서 그냥 돌격하면 나가는 애들 그런 애들 앞에다 세워놓고 진짜 싸우는 건 뒤에서 어떻게 뭐 야간 침투를 하는 수중훈련도 받는다고 하니까 뭐 폭풍군단, 특수군단인 건 알겠는데 이들이 이제 주로 작전을 하는 것들이 이제 산악이 많은 또 도심에 침투하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지형에서의 어떤 전투 훈련을 주로 받았을 텐데 그렇죠. 지금 주로 배치되는 곳이 평야지대다. 여기서 사실 어떤 전술이 필요하다기보다는 화력이 더 필요하고 인원수가 더 필요한 것이 이제 중요한 지점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렇죠. 총알바지가 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아까 뭐 폭풍군단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봤을 거예요 그 영상. 공수훈련하는 거 봤죠 한번. 낙하산이 줄이 엉키고 이게 공중에서 낙하산 줄이 서로 엉켜가지고 사고 나고 뭐 이런 걸 봤거든요. 그건 뭐냐 훈련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훈련입니다. 비행기 띄우는 게 다 돈이거든요.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형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군단이다라면 일단 산악 지형이거나 아니면 도심이어야 되거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딱 보면은 저런 데입니다. 밀 많은데. 여기 숨을 데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사실상 대포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여러 가지 페이크가 나오는데 제가 본 것 중에 하나 좀 그나마 믿을 만한 그 동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 동영상이에요. 네, 러시아 말로 얘기를 하는데 북한군이 이제 뒤에 배치되어 있고 말이 안 통한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앞으로 가는데 북한군이 자기를 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병사가 2명이 죽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그래서 자기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И при штурме они начали стрелять по нам. Мы пытались их вразумить, куда стрелять. И корейцы вроде как застрелили 2 наших. В такой ситуации я подумал, лучше сдаться в плен, чем быть убитым своей пулей. 이 전쟁터에서 많이 죽었죠. 아유, 엄청 죽었죠. 그러니까 보면은 일단 사망자 전체가 이제 전쟁 내내 사망자 전체 러시아군 사망자를 보면은 나토 추정은 뭐 한 60만 명 정도 사상자가 나왔을 것이다. 11월 초연제. 네, 사상자. 60만. 정말 치열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솔직히 이제 어떤 식으로 전쟁을 수행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4가지 종류의 부대가 전선을 공격을 합니다. 4가지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일회용 제대가 있고 특수제대가 있고 돌격제대가 있고 전열제대가 있어요. 이 4제대 임무가 다 틀린데 특히 이 일회용 제대는 그야말로 들어가서 총알밥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처음에 먼저 딱 들어가서 처음 제대가 달려 들어가서 가면서 방어하는 측에서 사격을 하겠죠.
그러면 방어 쪽에 위치가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특수제대가 그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중화기 공격을 가합니다. 적 참호를 공격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제압이 되는 사이에 돌격제대가 들어가서 거기를 점령을 하면은 후속으로 전열제대가 와서 그쪽 지역을 완전 장악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싸움이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일회용 제대용으로 사용을 했던 게 스톰 제트라는 부대가 활용이 됐어요. 스톰 제트 이게 사실 뭐냐면요. 수인 부대, 죄수들을 데려다 놓고 야, 너 이렇게 싸우면은 가서 살려줄게, 뭐 저거 해줄게 그러면서 부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고진. 네, 맞습니다. 프리고진이 막 그때 2000년 7월에 막 돌아다니면서 감옥 돌아다니면서 이제 했던 게 이 부대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2023년부터 투입이 돼서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자,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그 수인 부대도 거의 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거의 전멸했습니다. 거의 뭐라고 그럴까 많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지금 스톰 V 부대. 이 스톰 V는 뭐냐면은 몽골이라든가 뭐 아니면 인도, 스리랑카 그런 이제 용명들을 가지고 일회용 제대를 또 만들어서 활용을 해왔고, 아마도 지금 북한 들어가는 이 인원들도 일회용으로 소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갈 땐 그럴 거예요. 북한 지휘관도 그렇게 나쁜 인간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부하들 희생되기는 싫으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독립 제도로 들어가게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러시아가 받아들였나 안 받아들였나 모르겠어요. 아마 안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만약 총알 왕패로 나간다 해도 얘는 그냥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스톰 V 그 형태였어요. 경보병 부대가 그 테러가 막히면 그냥 자폭하고 그냥 거기서 끝까지 싸우다가 그냥 알아서 내가 죽거나 죽이거나. 아니 사실 이 전투에 투입됐다가 그 혼자 유일하게 그 살아남았다는 그 북한군 그 분이잖아요. 저희가 끌스크립 교수에서 무작정 공격전에 참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저희를 항상 믿어주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이 기술로 이용되어 모두 희생된 것입니다. 끌스크는 진 세상의 악입니다. 그 영상에서도 보면은 러시아군이 무기도 없이 그냥 투입시켰다. 그리고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진짜 수없이 그냥 죽었다고 하는데 진짜 이게 총알바지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근데 우리 또 양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전통적으로는 구소련과 러시아의 돌격 작전은 앞엔 일단 죽여요. 그 이제 그 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는 그 주드로가 나온 영화 있거든요. 러시아 병사 3명당 총 하나 줘요. 뭐. 와 뭐야? 그러면 맨 앞에 선 애가 총 쏘고 달려가요. 웬일이야. 2명은 총 없이 뒤에 이로 달려가요. 얘 죽죠? 뒤에 2번째가 죽어. 쏴. 얘가 죽죠? 3번째가 쏴요. 그리고 이 러시아 병사, 소련 병사도 사람이 애들이잖아요. 난 뭐 여기서 이렇게 개죽음 당하기 싫다 해서 거기 때 볼가강이라고 강에 뛰어들어요. 난 헤엄쳐서 난 탈출하겠다. 정치 장교들이 넌 조국의 배신자라고 해서 바로 등 뒤에 자국 젊은이들 쏴 죽여요. 이게 그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니까. 단지 러시아 병사가 아니라 북한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개죽음 당한다 이 차이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건 이들의 부모가 분명히 북한에도 남아 있고 자국의 청년들이 타국에서 소위 이제 개죽음에 가까운 죽음을 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 내부의 분위기 과연 좋을까요? 전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정원이 다수의 북한 내부의 민심 동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라는 소식을 쉬쉬했는데 가족들이 알고 이거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보내려면 니네 자식들이나 보내지 왜 거기서 젊은 우리 애들을 개죽음 시키느냐라는 내부 반발이 있어서 우리 국정원의 첩보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병된 병사들의 가족을 살고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 일반 주민들과 격리시키고 있다. 라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북한 내부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게 다른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위한 차단. 두 번째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건데 러시아에 가서 병사가 투항을 하거나 탈영을 할 경우 야, 니네 부모님 우리가 따로 격리해서 잡고 있어? 딴 생각하지 마라. 라는 일종의 인질 협박용이라는 거죠. 제 북한 그 같은 부대에 복무했던 격리장 친구가 있는데 전화를 하니까 이만갑에서 너 봤다. 했어요? 괜찮다. 난 아버지 엄마 없으니까. 난 너네는 안 나갔냐 하니까 우리가 다 안 나갔다 이러더라고. 근데 영상을 보니까 다 20대 어리잖아요. 근데 지금 그 병사를 보니까 눈에 벌써 약간 겁이 있습니다. 겁이 없을 수가 없죠.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거기다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 모습 보니까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동생들이고 조카뻘 이런 애들인데 얘네 이제 내일이면 또 다 없어질 수도 있을 애들이다 생각하니까 한 명이라도 좀 살아서 무사히 한국으로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들의 기순, 투항을 좀 많이 유도해서 예, 좀 많은 애들이 좀 탈북해서 한국에 올 수 있었으면 자유품이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북한의 젊은이들은 지금 러시아 땅에 파병이 됐어요. 이 김정은 입장에서 뭐 얻을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러는 거예요? 북한과 러시아가 군인을 파병하는 대가로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는 공개된 적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다른 나라의 용병이 증언을 했어요, 최근에. 내가 러시아에서 얼마의 돈을 받고 있다. 그 내용을 추산해서 북한 김정은도 최소 이 정도의 돈을 받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일단 다른 러시아 용병이 일시금을 하나 받습니다. 일시금으로 2,000달러 정도를 받는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또 월급 형태로 돈을 매달 받는데 그 돈도 한 2,000달러. 그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시금 빼고 월급만 합쳐도 매달 334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사실은 북한 병사들의 목숨으로 김정은은 300억 가량의 돈을 매달 받으면서 이 돈을 뭘 하겠습니까? 핵 만들죠. 핵 만들고 무기 만들고 통치 자금으로 쓰는 거죠. 안 돼. 말대꾸를 못 하겠네. 군인들 월급은 국가가 적립해 두었다가 이제 돌아갈 때 우리가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다 국가가 갈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쿠웨이트에 있을 때도 남강건설회사라고 있었습니다. 이 남강건설회사가 공병군단 직속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나니까 이 남강건설회사에 소속돼 있는 그런 노동자들은 100% 다 계급장을 달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공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월급을 받는데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이제 종이장 형식으로 받습니다. 받았다가 이제 내가 귀국할 때 거기서 일부분 다 받지도 못하고 일부분만 받거든요. 뭐 그것도 감지도 없지 한 일이니까. 근데 지금 현재 뭐 우크라이나에 나와 있는 그런 파병된 그런 군인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군인들이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생사 여부도 알지도 못하고 또 이 사람들이 뭐 행방불명 됐다거나 뭐 할 때에도 이 사람들 모르지 않습니까? 출처를 하다 나니까 이 사람들이 받는 돈은 다 국가가 이제 고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지금 이제 북한군의 사망보험금이 뭐 1억 원까지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조금 그 서방의 그런 기준을 한 거기 때문에 좀 과장됐다고 볼 수 있다 해도 적어도 한 3만 불 정도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뭐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부족했던 좀 달러 수입을 짭짤하게 챙길 수 있는 이런 거고 이게 이제 문제는 진짜 피를 흘리고 부상당하고 이런 병사들한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돈이 많이 생기면은 이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무기 같은 거를 더 만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위험해지는 게 아닌가요? 아무래도 우리한테 좋을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북한은 한국 전쟁 이후에 실전 경험이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 베트남 전쟁에서 독자적 작전을 수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전쟁 경험을 쌓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무기 현대화 같은 걸 했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최초에 이제 현대전을 경험해 보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냐면 드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을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전을 경험할 거고 네. 그들 중에 상당한 수는 죽겠지만 또 일부는 돌아와서 그런 경험들을 또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우리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군사적으로는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이 세계 최강인 이유가 뭐냐면 막대한 뭐 항공모함, 뭐 핵무기도 다 중요하지만 네. 대부분의 장교들이 실전 경험이 있어요. 계속 전투를 했구나. 계속 세계 어딘가에 전투를 해요. 가다 보니까. 그리고 웨스트 포인트 미국 육군 사관학교 있죠. 네. 거기에 교수들은 다 실전 경험 있는 사람. 이 우크라이나전에 이제 만약에 이제 북한군들이 가가지고 이제 실전 정말로 내가 보니까 총소리가 여기서 들렸는데 저쪽에서 날아오더라.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교관이 돼가지고 실전 경험이 없는 북한군을 훈련시킨다고 봐봐요. 이건 잽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현대전은 지금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는 이제 포격전이라고도 하지만 드론전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현대전 가운데서 이런 전쟁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드론이 실전에 크게 투입이 된 작전이에요, 지금요.
우크라이나 군 드론이 참호 곳곳을 살핍니다. 움직임을 포착하곤 곧장 폭탄을 투하합니다. 와, 정확도하다. 이번엔 바닥에 누운 러시아 병사를 주시합니다. 드론을 본 병사는 한국 의사와 함께 물을 마시고 싶다는 손동작을 취합니다. 와. 자폭 드론. 어머. 와, 저 기계를 어떻게 막아? 건들면은 바로 터지네. 이번에 장갑차 탱크 아무 의미 없었어요. 아니 뭐 드론만 있으면 되네요. 그래서 이 드론을 가난한 국가의 핵무기라고 해요. 그러네. 진짜 이건 어우, 너무 끔찍한데? 이걸 만약에 북한 군들이 가가지고 드론을 조종해 보면서 진짜 이 드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쏘니까 이렇게 격파가 되는구나. 이거를 지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북한 드론군 부대를 운영을 한다. 이거는 정말 최악의 악몽이에요, 진짜.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이 드론을 제일 활용을 먼저 잘했죠. 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원래 드론 동호회 하던 분들이 나중에 드론 부대가 돼서 우와.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생산을 하는 걸 보면요. 드론을 월간 우크라이나군 정보장관에서 들은 얘기는 거의 2만 대 가까이 생산합니다. 월간. 각 지역마다 이제 드론 공방이 있어서 정보통신부에서 예산을 주면 거기서 막 생산해가지고 드론을 보내는 거예요. 우와. 사실은 현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우리가 포탄이 휘 하고 날아가는 이 소리가 박격포 소리 이게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게 드론에서 내는 모타 윙 하는 소리가 그거에 거의 전장에 있는 전투원들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자폭 드론을 비롯한 최첨단의 현대전을 이제 북한군이 먼저 실전에서 보고 배워온다.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정확한 지적이신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이 우리가 지금 그거 하나만 뭐 핵 개발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재래 무기는 안 개발했을 것 같지만은요. 자, 지금 핵무기가 어느 정도 개발이 나름 끝나가요. 그러면서 최근 첨단 무기 개발 같은 걸 많이 합니다. 2020년 이후에 보고 있으면은 전차도 신형 전차, 뭐 장갑차, 대전차 미사일,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드론이 작년에 이제 국방 전시회에서 소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8월이었죠. 올해 8월 말 정도에는 자폭 드론,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자폭 드론과 거의 유사한, 어떻게 보면 러시아군 쓰는 것보다 살짝 개념이 발달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보이기도 했어요. 자, 결국 뭐냐면 북한은 지금 만들 능력은 어느 정도는 돼요. 완전 첨단 무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럼 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부분이 솔직히 좀 북한이 좀 부족할 텐데 이번에 가서 배워온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군에게 이게 위협이 거의 그대로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더 이상 남의 전쟁이 아니라는 게 그러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 국정원이 아주 흥미로운 분석 결과를 최근에 내놨어요.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무작위의 북한군 데이터베이스와 러시아 현지에서 포착된 북한군인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의 인물을 AI로 대조한 거예요. 일치 딱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북한 전략군 미사일 총국의 붉은기 중대 출신의 미사일 기술자가 이렇게 러시아군 복장으로 러시아 군인과 사진을 찍었다. 근데 저기가 도네츠크 지역 인근의 이른바 북한 미사일 KN-23 발사장이에요. 이 말은 북한이 KN-23을 러시아군에게 줬고 기술자까지 현지에 붙여놨고 이 사람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면서 실제 KN-23을 운용하고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북한군이 현지까지 갔다라는 추측이 상당히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 KN-23이 요격하기가 힘들어요, 안 그래도. 한번 비행 궤적이 꺾어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맞출 수가 없는데 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현장에서 KN-23을 많이 활용하면 많이 활용할수록 이 누적되는 유효 데이터가 늘어나는 거죠. 이 데이터를 누구한테 쓰겠습니까? 종국엔. 우리한테 쓰는 거죠. 아, 보면 볼수록 좀 무섭다. 이거 지금 가볍게 볼 일도 아니고, 이거 진짜 무서운데요?